당신은 당신 이름으로 된 집에 살고 계신가요? 당신 통장의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저는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샀지만 그 집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제 돈을 쓰려면 아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제가 쓰러져 응급실에 갔을 때 가족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병원비가 부담되니 다음부턴 응급실 가지 마세요였어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68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밥집 할머니 정순이의 이야기. 저는 정순이에요. 올해 68인데 새벽 4시 반이면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지곤 해요.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 살아왔으니 몸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오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엔 아침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익숙해요. 이 통증마저도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면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는지 가끔 놀라곤 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옷을 입죠. 편한 바지에 면 티셔츠를 입고 앞치마를 두르면 이게 제 작업복이 되는 거예요. 화장은 하지 않아요. 시장에 가서 김밥을 쌀 건데 화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부엌으로 가면 밥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있는데 어젯밤 자기 전에 예약해둔 밥이에요. 뚜껑을 열어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냉장고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올려서 후루룩 먹어요. 이게 제 아침 식사의 전부예요. 간단하죠. 아침부터 거창하게 차려 먹을 시간도 없고 혼자 먹는데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면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쳐가는데 시벌말이라 제법 쌀쌀해요. 하지만 싫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이 좋거든요. 세상이 조용하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요. 골목을 지나 걸어가면 10분 정도면 시장에 도착하는데 이 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이제는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남동구 재래시장. 제가 30년 넘게 장사해온 곳이에요. 아침 일찍 이 골목길을 걸으면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고 간간히 일찍 나온 상인들의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하죠. 시장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 가게가 나와요. 순인의 김밥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데 이건 남편이 직접 쓴 글씨예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쓴 글씨인데도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가끔 간판을 올려다볼 때면 남편 생각이 나곤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형광등 불빛이 가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데 가게는 좁아요.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테이블이 4개 놓여 있고 부엌은 더 좁아서 몸을 돌리기도 빠듯할 정도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30년을 이 좁은 공간에서 일해왔으니 이제는 눈 감고도 모든 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익숙하거든요.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일을 시작하는데 먼저 물을 깎아서 단무지를 만들 준비를 하고 당근을 가늘게 채를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붙여요. 이 모든 과정이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저절로 움직일 만큼 익숙한데 30년 넘게 매일 아침 똑같이 해온 일이니까요. 칼로 재료를 썰 때 나는 도독도독 소리, 냄비에서 물이 끓는 보글보글 소리, 프라이팬에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이 소리들이 모여서 제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어주죠. 5시 반쯤 되면 옆 가게에서 불이 켜지는데 영자 언니네 반찬 가게예요. 영자 언니는 저보다 2살 어린 66인데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건 언니가 저보다 먼저 이 시장에 들어오셨거든요. 시장에선 먼저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선배고 언니고 형님이니까요. 잠시 후면 영자 언니가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제 가게로 들어올 거예요. 순이야, 커피 한 잔해.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아요. 고마워요, 언니. 이게 저희의 아침 의식이에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어때? 몸은 괜찮아? 영자 언니가 물으면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사실 요즘 허리가 자꾸 아프고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요. 요새 허리가 자꾸 쑤셔서 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병원은 갔어? 아니요. 파스 붙이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바쁜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영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는데 언니는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제대로 병원 가봐.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이야. 돈 벌어봤자 몸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니. 알아요, 언니. 정 안 되면 병원 갈게요. 괜찮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야지. 나중에 큰일 나. 영자 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지켜야 하는데 언제 병원에 가겠어요. 영자 언니는 혼자 살아요. 5년 전부터요. 그전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장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세요. 왜 나오셨는지 자세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니가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영자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해요. 그럼 나 이제 일 시작할게. 너도 오늘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좀 쉬엄쉬엄 해. 네, 언니. 언니도 건강 챙기세요. 언니가 나가고 나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6시가 되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생선 가게에서 생선 손질하는 소리가 들리고 채소 가게에서 물 뿌리는 소리가 들리고 떡집에서 떡을 찌는 김이 골목에 퍼지면서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죠. 7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공사장에 일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새벽같이 출근하셔야 하니까 김밥을 포장해 가시죠. 순희 씨, 김밥 5줄만 싸주세요. 오늘 현장이 멀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손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저는 빠르게 김밥을 말아서 썰고 깨소금을 솔솔 뿌려서 비닐에 포장해 드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30년 동안 매일 김밥을 말았으니 이제는 잠결에도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8시가 되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와서 국밥을 드시는데 이분들은 저처럼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라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셔야 하거든요. 순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나와요. 저는 계속해서 김밥을 싸는데 밥을 김 위에 얇게 펴고 그 위에 단무지, 당근, 시금치, 계란지단을 올린 다음 돌돌 말아서 참기름을 살짝 바르고 썰어서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이에요. 손님이 오시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단골 손님들은 제 얼굴만 봐도 뭘 드실지 아시고 저도 그분들 얼굴만 봐도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순희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김밥 장사 잘 되겠어요. 참치김밥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회사 가면서 먹으려고요. 오늘 국밥 국물이 유난히 진한데요. 맛있어요.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누군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보람차게 느껴지거든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인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쉴 틈이 전혀 없어요. 주문을 받고 김밥을 만들고 국밥을 내고 계산을 하고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야 하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죠. 이마에 땀이 맺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그래도 견뎌내요.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이 힘든 것조차도 익숙해졌어요.
오후 3시쯤 되면 손님들이 뜸해지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잠깐 의자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볼 여유가 생겨요.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장을 보러 왔다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누군가는 배달을 하느라 바쁘게 오토바이를 몰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즐기고, 이 모든 풍경이 제게는 위안이 되어줘요. 그러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나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말이에요.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아침에는 멀쩡하게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시작한 게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둘 다 젊었고 힘도 있었고 꿈도 있었어요. 남편은 홀을 맡아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저는 주방에서 김밥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그렇게 둘이서 손발을 맞춰가며 열심히 일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잘 맞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혼자서 이 가게를 꾸려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 응대부터 주방 일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고,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져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 마음대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외아들 도윤이가 있어요. 올해 42인데 대기업 경리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나서는 대기업에 취직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며느리 선영이는 39인데 화장품 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해요.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일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손녀 하은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15살이에요. 키가 크고 예쁜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듯 말이 없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저는 지금 아들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35평짜리 아파트인데 5년 전에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김밥집에서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때 3억이었는데 지금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 명의는 제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겼거든요. 세금 문제도 있고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한테 갈 집인데 미리 명의를 넘겨주는 게 낫다고 해서요. 통장도 아들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도윤이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혼자서 돈을 관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같이 관리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통장에는 1억 정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이에요. 외식 한 번 안 하고 새 옷 한 번 안 사고 그렇게 아껴서 모은 거예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지만 저는 늘 조심스러워요.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안방은 당연히 아들 부부가 쓰고 저는 제일 작은 방에서 지내요. 손녀 하은이가 큰 방을 쓰는데 공부해야 하니까 넓은 방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작은 방에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잘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가게 일이 끝나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와요. 복지관에 들러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거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죠. 너무 일찍 집에 가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저녁 준비하는데 제가 부엌에서 어슬렁거리면 불편할 테니까요. 저녁은 혼자 먹을 때가 많아요. 아들 부부는 회식이 잦고 하은이는 학원에 가야 하니까 결국 저만 집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면 냉장고에서 밑반찬 몇 가지 꺼내서 혼자 밥을 먹어요.
혼자 먹으니까 빨리 먹게 되고 맛도 잘 모르겠고 그냥 배를 채우는 느낌이에요. 가끔 아들이 물어봐요. 엄마 외롭지 않아? 우리랑 같이 사는데도 맨날 혼자 계시잖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는데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바닥을 쓸고 닦고 내일 쓸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불을 끄고 나와요. 그때쯤이면 영자 언니도 가게 문을 닫고 계세요. 순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나 먼저 갈게. 네, 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자 언니는 저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시는데 언니는 혼자 사는 원룸으로 가시고 저는 아들 집으로 가요. 같은 시장에서 일하지만 퇴근길은 서로 다른 방향이죠.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면 아들네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데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는 걸 보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모습이 보여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면 조용해요. 대부분 아무도 없어요. 아들 부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하은이는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은 작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침대와 옷장이 전부지만 잘 곳이 있고 쉴 곳이 있으니까요. 샤워를 하면 하루의 피로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이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리면 몸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샤워를 마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이제야 하루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면 김치랑 나물 반찬이 몇 가지 있어요. 밥을 퍼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금방 먹게 되고 설거지도 금방 끝나요. 거실로 나가서 텔레비전을 켜는데 소리는 작게 해요. 예전에 며느리가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항상 소리를 낮춰서 봐요.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어느새 9시가 되면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밤이 되면 금방 졸려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면 몸이 쿵하고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으니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이불을 덮고 누우면 이내 잠이 들어요.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하루를 살 거예요. 가게에 가서 김밥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이에요. 정순이의 삶.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68살 김밥집 할머니의 하루예요. 목요일 오후였는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숨 돌릴 무렵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죠. 급하게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숨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잠깐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행히 잠깐이었어요. 1분도 채 안 되어서 어지러운 증상이 사라졌고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요즘 자주 이래. 갑자기 어지럽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있었어요.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68이면 어디 한 군데쯤 아픈 데가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파스 붙이고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영자 언니가 가게로 들어오셨는데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잖아.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 이거 심상치 않아 보여. 파스 붙이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지금 가게 비울 수도 없잖아요. 손님들 오는데. 영자 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순이야,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건강 잃으면 돈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몸이 망가지면 그때는 돈으로도 못 고친다고. 알아요, 언니. 괜찮아지면 꼭 병원 갈게요. 약속할게요. 괜찮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가야지. 미루다가 큰일 나는 거야. 영자 언니의 걱정 어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지켜야 하는데 병원에 가려면 최소한 반나절은 비워야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장사를 못하는 건데 하루 매출이 줄어들면 생활비가 빠듯해지거든요. 이틀이 지났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주말이라 평일보다 훨씬 더 바빴어요. 학생들도 오고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도 시장에 많이 오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김밥을 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웠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심했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고 제 몸도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순이야. 영자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소리가 먹먹하게 들렸죠. 순이야, 정신 차려. 이거 큰일이야. 누군가 제 몸을 흔드는 게 느껴졌지만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누가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순이 씨가 쓰러졌어요. 영자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순이 씨 쓰러졌대요? 큰일이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잖아. 벌써 구급차 불렀어요. 금방 올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눈을 떴는데 형광등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다시 눈을 감아버렸어요. 언니. 그래, 순이야. 괜찮아. 금방 구급차 와. 조금만 참아. 괜찮을 거야. 영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는데 손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저를 조금 안심시켜줬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저를 들것에 실었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시장을 나갈 때 상인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구급차 안은 좁았고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요란하게 울렸어요. 영자 언니가 옆에 타고 계셨는데 계속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괜찮을 거라고, 곧 병원 도착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이야, 내가 아들한테 전화했어. 곧 병원으로 올 거래.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무슨 고맙긴.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친구지. 당연한 거야.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로 곧장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빠르게 진찰을 하시고 간호사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어요. 혈압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이 정도면 위험 수준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가끔 어지럽기는 했는데 이렇게 심한 적은 처음이에요. 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두통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숨도 가끔 차고요.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셨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CT까지 다 해볼게요. 혈압이 이 정도로 높으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확인해야 해요.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응급실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지만 눈을 감으면 또 어지러워서 그냥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영자 언니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내가 여기 있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검사 결과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야. 언니, 집에 가세요. 가게는 어떡하고요? 저 때문에 가게 문 닫으셨잖아요. 가게가 뭐가 중요해? 친구가 아픈데 가게나 걱정하고 있을 수 있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정말 고마웠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자 언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정순이 어디 계세요?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선영이도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여기요, 이쪽이에요. 영자 언니가 손을 들어 알려주시자 커튼이 확 젖혀지면서 도윤이와 선영이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숨을 헐떡이는 걸 보니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갑자기 쓰러졌다며.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괜찮아질 거야. 선영이가 영자 언니를 보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옆에 계셨던 분이시죠? 저는 며느리 선영이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김영자라고 해요. 순이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친구가 아픈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도윤이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 혈압이 엄청 높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과로도 심한 것 같다고 하시네. 일단 오늘은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입원까지 해야 해? 그냥 집에 가서 쉬면 안 될까?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하셨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하대. 그때 선영이가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 근데 응급실은 비용이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다음부턴 이렇게 응급실까지 오지 마시고 동네 병원 먼저 가보세요. 응급실은 정말 급할 때만 오는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어머니 정도면 동네 내과 가셔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응급실은 비용이 일반 진료보다 몇 배나 더 나오거든요. 도윤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선영이 말이 맞아. 입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약 처방받아서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 말문이 막혔어요. 영자 언니가 저를 보는데 언니 얼굴이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신 건데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저희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요. 형편이 어떤데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집도 사드리고 통장에도 돈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니 병원비는 아까우세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제가 괜찮아요. 나 그냥 집에 갈게. 입원 안 해도 돼요. 엄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집에 가서 푹 쉬면 나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입원 안 하시려면 약 처방해 드릴게요. 혈압약이랑 안정제 드실 거고요.
집에 가셔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푹 쉬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 오셔서 경과를 봐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도윤이가 계산하러 갔어요. 영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너 우리 집에 가서 쉴래?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죽도 쓰고.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쉴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지금 하나도 괜찮지 않아. 영자 언니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언니도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계산을 마치고 돌아왔고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어요. 차 안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까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앞으로는 동네 병원 먼저 가보세요. 응급실은 정말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생활비 때문에 빠듯한데 갑자기 병원비가 이렇게 나오면 부담이 되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병원비가 부담된다고요. 응급실 가지 말라고요.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족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병원비 걱정이었어요. 제가 뭐예요? 저는 이 집에서 뭐예요? 3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돈을 모아 이 집을 샀는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게 부담이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약을 먹고 쉬니까 몸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아팠어요.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그 말이, 응급실 가지 말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윤이와 선영이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하은이는 학교에 갔어요.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이 제 집인데, 제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저는 여기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왜 제가 아파도 병원비 걱정을 들어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서재로 들어갔어요. 도윤이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서랍을 열었어요. 여러 서류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등기부등본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꺼내서 펼쳤어요.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집 주소가 적혀 있고 면적이 적혀 있고 그리고 소유자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이도윤. 제 이름이 없었어요. 어디에도 정순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 이름 이도윤만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집을 산 돈은 제 돈이었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김밥을 말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모은 돈 3억으로 산 집인데 그 집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명의를 넘길 때 아들이 말했어요. 세금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게 낫다고.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한테 갈 집이니까 미리 명의를 넘기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믿었으니까요. 제 아들이니까요. 등기부등본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통장을 찾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통장을 꺼내서 표지를 봤어요. 예금주 이도윤, 정순이. 공동명의였어요. 제 이름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통장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도윤이가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돈을 쓰려면 도윤이한테 말해야 해요. 엄마 돈 좀 써야 되는데 얼마 찾아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해요. 통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는데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 분명히 1억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확인했을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앞 페이지들을 넘겨가며 거래 내역을 봤어요. 출금 내역이 있었는데 석 달 전에 5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더라고요. 누가 찾았을까요? 저는 몰라요.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럼 도윤이가 찾았겠죠. 제 허락도 없이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돈인데 제 이름이 통장에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동의도 없이요. 소파로 가서 주저앉았어요.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집은 제 돈으로 샀어요. 3억이었어요. 김밥집에서 30년 동안 매일매일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한 푼 한 페지 다 땀과 눈물로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기쁜 마음으로 사줬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라고요. 하지만 명의는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들 이름이었어요. 통장도 제 돈이었어요.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외식 한 번 안 하고 새 옷 한 번 안 사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제 허락 없이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제 이름이 어디에도 제대로 없었어요. 집에도 통장에도 제자리가 없었어요. 이 깨달음이 저를 짓눌렀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제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주인이 아니었어요. 손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내리다가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내렸어요. 결국 소리내서 울었어요. 베개를 안고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30년을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아픈 날도 나가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집에 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아들이 좋은 학교 다니게 하려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려고,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요. 돈을 모았어요. 한 푼 한 푼 아껴서요. 제가 쓸 생각은 안 하고 다 아들 주려고 모았어요. 집을 샀어요. 3억짜리 아파트를 제 돈으로 샀어요. 아들이 행복하라고요. 하지만 그 집에 제 이름은 없었어요. 통장에서 제 허락도 없이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 가족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병원비 걱정이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돈 되는 기계, 눈치 보며 작은 방에 숨어 사는 할머니, 필요할 때만 돈 내라고 하는 존재.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서 또 울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울음이 그치고 나니 이번에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인데 제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통장인데 제 허락 없이 돈을 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영자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언니가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나 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요. 그럼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많이 안 좋아 보이네. 할 얘기가 있어요. 언니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알았어. 우리 집으로 올래?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겼는데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걸 언니한테 보여줘야 해요. 이야기해야 해요.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 잠깐 머물다 나가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영자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요. 변화가 필요했어요. 제 인생이 필요했어요. 영자 언니 집은 시장에서 걷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언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나고 곧 문이 열렸어요. 영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 순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언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어요. 일단 들어와. 여기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화분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앉아, 순이야. 차 한잔 할래? 보리차 끓여놨어. 네, 언니. 소파에 앉았어요. 낡았지만 푹신한 소파였어요. 영자 언니가 보리차를 따라서 가져오셨는데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자, 마셔. 천천히. 그리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영자 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펼쳐서 천천히 읽어내려 가시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 통장을 펼쳐서 거래 내역을 보시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 후에 영자 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심각했어요. 순이야. 이게. 네, 언니. 집이 아들 명의로만 되어 있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통장도. 5천만 원이 빠져나갔네. 넌 이거 알고 있었어? 명의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동의했으니까요. 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통장에서 돈 빠진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거예요. 아들한테 물어봤어? 아직이요. 오늘 알았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찾은 게 분명해요. 제가 찾은 게 아니니까. 영자 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셨어요.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순이야,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네, 언니. 너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위험하다니요? 집도 내 이름이 없고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나중에 뭐 잘못되면 너 갈 데가 없어. 법적으로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자 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제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실감이 났어요. 그럴 리가요, 언니. 제 아들인데요. 설마 그렇게까지.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
영자 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언니도 아들 있잖아요. 그래, 있지. 아들 하나 있어. 그런데 왜 언니는 혼자 사세요? 아들 내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영자 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는데 눈빛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순이야, 나도 너랑 똑같았어. 정말 똑같았다고. 네. 5년 전까지는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았어.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내 돈으로 산 집이었지. 내가 평생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영자 언니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해줬어.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는 어차피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 영자 언니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통장도 공동 명의로 했어. 아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엄마 혼자서 돈 관리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같이 관리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 완전히 제 이야기였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 정말 행복했어. 며느리도 착하고 예쁘고 손주들도 너무 귀엽고 아들이랑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주말에는 같이 나들이도 가고 그렇게 사는 게 천국 같았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변했어. 며느리가 가끔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어. 제가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도 시끄럽다고 하고, 손주들 공부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영자 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밥도 따로 먹게 됐어. 며느리가 차리는 밥상에 내 자리가 점점 없어졌지. 처음에는 내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집에 있어도 저만 빼고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냉장고 뒤적여서 혼자 먹게 됐어. 언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하더라고.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노인정 같은 데 다니면 어때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그때 알았어. 아, 내가 집에 있으면 방해가 되는구나. 민폐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냈지. 복지관 가고 공원 가고 카페 가고 그렇게 해서 저녁 늦게 들어갔어.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영자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거든. 동네 한의원에서 침 맞으려고.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지. 통장에서 돈 좀 찾아 써야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요.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요새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애들 학원비에 관리비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아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한의원 가지 마시고 복지관에서 무료 침 맞으시면 안 돼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때 깨달았어. 아, 내 돈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구나. 내 집인데도 내 자리가 없구나. 내 이름이 어디에도 없구나. 영자 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나가야겠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통장에 남은 돈을 찾아서 원룸 전세를 구했어.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지. 나 나갈 거다.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아드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만류했어. 엄마,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혼자서 뭘 하시게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리더라고. 그런데도 나오신 거예요? 그래. 나왔어.
짐 싸서 나왔어. 아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나왔어. 며느리는 뒤에서 시어머니 왜 저러시냐고 하소연하고. 근데 나는 나왔어.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 영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이 좁은 원룸이지만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고 내가 월세 내는 집이야. 통장도 내 거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아끼고 싶으면 아끼고 그건 내 마음이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영자 언니가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보다시피 좁아. 부엌도 작고 화장실도 작고 침대 놓으면 공간이 별로 없어. 근데 너무 좋아. 왜냐고? 내 공간이니까. 내 이름으로 된 내 공간이니까. 저는 영자 언니를 봤어요. 언니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들네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사는데 외롭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순이야, 너도 생각해봐. 지금 너 행복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 집에 살면서 눈치 보잖아. 작은 방에 숨어서 살잖아.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해야 하고 저녁도 혼자 먹고 집에 일찍 가면 민폐고. 그게 사는 거야? 맞았어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쓰러져서 응급실 갔는데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가족이야. 응급실 가지 말라고 하잖아. 순이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가족이야?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나와. 네. 나와, 순이야. 아들 집에서 나와. 내 인생 살아. 근데 나오면 어디서 살아요? 저도 언니처럼 원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원룸 구하면 되지. 나처럼. 돈은요? 통장에 5천만 원 남아 있지만 그것도 제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럼 찾아. 내 이름도 통장에 있으니까 은행 가면 찾을 수 있어. 공동명의니까 내 권리가 있어. 아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쓸 돈이라고 원룸 전세 구할 거라고 말해.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 집을 나온다는 거요.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산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언니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 나왔을 때 무서웠지. 엄청 무서웠어. 첫날 밤에는 잠도 못 잤어. 이게 맞는 선택인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아들이 원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밤새 뒤척였지.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후련하더라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텔레비전 소리 크게 틀어도 되고 냉장고 열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영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순이야, 넌 아직 68이야. 젊어.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도 더 살 수 있어. 그 긴 시간을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작은 방에 숨어서 살 거야? 내 돈 쓰는데도 허락받으면서 살 거야? 너한테도 권리가 있어. 행복할 권리. 당당하게 살 권리.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 권리.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자 언니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언니, 순이야 생각해봐.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리고 결정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도와줄게. 원룸 구하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다 도와줄게.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친구 힘들 때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날 저는 한참을 영자 언니 집에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가끔 울고 가끔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가 점심으로 칼국수를 끓여주셨는데 혼자 사는데도 두 사람 분량을 만들어서 함께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워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봤는데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가들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르게 보였어요. 생각했어요. 영자 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들 집에서 살지만 제자리가 없었어요.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작은 방에 숨어서 살았어요. 나와야 할까요? 정말 나와야 할까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웠어요. 68배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눈치 보지 않는 삶. 텔레비전 소리 크게 틀어도 되고, 늦게까지 불 켜놓아도 되고, 냉장고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결심했어요. 나가겠어요. 이 집을 나가겠어요. 제 인생을 살겠어요. 무섭지만 해야겠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68, 늦지 않았어요. 아니,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나가도 될까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드물게 온 가족이 모였어요. 도윤이도 회식이 없었고, 선영이도 일찍 퇴근했고, 하은이도 학원이 없는 날이었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도윤이가 오른쪽에, 선영이가 왼쪽에, 하은이가 맞은편에, 저는 한쪽 끝에 앉았어요. 선영이가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는데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였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조용했어요. 하은이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고, 선영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고, 도윤이는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말해야 해요. 미루면 안 돼요. 도윤아. 응, 엄마.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선영이도 고개를 돌렸어요. 하은이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갈까 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도윤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이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까 해. 도윤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영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은이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나가려고 해?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생각을 했다고?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가려고 해? 도윤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잘못한 건 아니고.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한테 불편할 것 같아서. 무슨 불편이야?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아니야. 불편해. 사실은 불편하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 갔을 때 기억나? 그때 뭐라고 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와 선영이가 서로를 봤어요. 병원비 부담된다고 했잖아. 응급실 가지 말라고 했잖아. 동네 병원 가라고 했잖아. 엄마, 그건. 선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그렇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아니야. 진심이었어. 나 알아. 며느리 표정 봤어. 정말로 병원비가 부담됐던 거야. 정말로 응급실에 오지 말았으면 했던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제가 손을 들었어요. 변명하지 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아? 작은 방 하나 차지하고 있잖아. 하은이 친구 오면 방 쓸 데가 없잖아. 엄마 눈치 보느라 불편하잖아. 침묵이 길어졌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도윤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불편한 게 아니라 좀 신경 쓰이는 건 있지. 근데 그렇다고 나가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괜찮은 거야. 가족이면 눈치 보면서 살아도 돼. 엄마, 그게 아니고. 그리고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식탁 위에 탁 놓았어요. 이 통장 말이야. 여기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더라. 어디 썼어?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엄마, 그건. 말해봐. 어디 썼어? 내 허락 받았어? 엄마, 공동명의잖아. 괜찮을 줄 알았어.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공동명의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참았어. 진짜 오래 참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여기서 눈치 보면서 살았어. 텔레비전 소리 하나 크게 못 틀고 밥 혼자 먹고 작은 방에 숨어서 살았어. 내 집인데,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엄마, 가족이면 다야. 가족이라고 내 돈 마음대로 쓰고 내 의견은 무시해도 돼. 내가 쓰러졌는데 병원비 걱정부터 해도 돼.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얘기를.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나 화낼 권리도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도윤아, 엄마 돈 돌려줘. 네. 5천만 원. 돌려줘. 내가 쓸 거야. 원룸 전세 구할 거야. 엄마, 그 돈은 지금 당장은 없어. 이미 다 썼다고. 그럼 마련해. 빌려서든 카드 돌려막기해서든 마련해. 내가 2주 안에 찾을 테니까. 엄마. 그리고 나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방 비워줄게. 도윤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제발 진정해. 우리 좀 더 얘기하자.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고. 나 오래 생각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밖에서 도윤이와 선영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여보? 엄마가 진짜 나간대. 일단 진정하시게 놔둬봐. 충격 받으셨나 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해야 할 말을 다 했어요. 참았던 걸 다 토해냈어요. 이제 행동할 차례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이와 선영이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하은이는 학교에 갔어요.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옷장을 열어서 옷을 꺼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속옷, 양말, 이불 한 채, 베개 하나. 화장대에서 화장품을 챙기고 책장에서 책 몇 권을 골랐어요. 사진첩도 챙겼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들, 어린 도윤이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제 짐이 이렇게 적었나 싶었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어요. 영자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언니. 순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나 결심했어요. 정말? 무슨 결심? 나갈 거예요. 오늘 당장 나갈 거예요. 전화 너머로 영자 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순이야. 정말 잘 결심했어. 내가 원룸 알아봤어. 우리 동네에 괜찮은 데 있더라고. 오늘 같이 볼까? 네, 언니. 고마워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우리 집으로 와. 짐 가지고 오고. 전화를 끊고 캐리어를 끌었어요. 방을 나와서 거실을 지나갔어요. 거실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5년 동안 산 집이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행복했었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나가야 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10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자유로웠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영자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섭지만 기대돼요. 68배 새 출발이에요. 해시태그. 영자 언니가 알아본 원룸은 시장에서 정말 가까웠어요.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이렇게 가까우면 출퇴근하기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은 오래됐지만 외관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계단이 그리 높지 않아서 오르내리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0평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작았지만 햇살이 정말 잘 들어왔어요. 큰 창문이 남향으로 나 있어서 오후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방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어때, 순이야? 영자 언니가 물었어요. 좋아요, 언니. 정말 좋아요. 햇살이 잘 들어오네요. 그치? 내가 이 방 보고 바로 내 생각이 났어. 남향이라 따뜻하고 시장이랑 가까워서 출퇴근하기도 좋고. 주인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전세금이 3천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한 달에 5만 원이고요. 수도세, 전기세는 별도예요. 깨끗하게 쓰시면 나갈 때 전액 돌려드려요. 네, 잘 쓸게요. 언제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당장 들어와도 될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늘요? 그럼 계약서 쓰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은행에 가야 했어요. 통장에서 돈을 찾아야 했거든요. 영자 언니와 함께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었어요. 3천만 원 찾으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공동명의시네요. 두 분 다 오셔야 하는데요. 제 이름도 있잖아요. 제 돈이에요.
그래도 규정상 공동명의는 두 분 다 오셔야. 제 이름이 통장에 있어요. 제가 출금할 권리가 있어요. 강하게 말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나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명의도 있으시니까 출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공동명의자분이 문제를 제기하시면 문제 없어요. 제 돈이니까요. 수표를 받았어요. 3천만 원. 손에 쥐니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모은 돈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주인 아주머니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썼는데 정순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어요. 제 집이었어요. 도장을 찍고 전세금 3천만 원을 수표로 건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수표를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써주셨어요. 여기 열쇠예요. 2개 드릴게요. 잘 쓰세요. 열쇠를 받았어요. 작은 열쇠였지만 제 집 열쇠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나가시고 저와 영자 언니만 남았어요. 순이야, 정말 축하해.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뭐가 고마워. 친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지. 자, 이제 필요한 거 사러 가자. 마트에 갔어요. 큰 장을 봤어요. 이불, 베개 커버, 이불 커버, 수건, 칫솔, 치약, 샴푸, 비누, 세제, 온갖 생필품들을 샀어요. 부엌용품도 샀어요. 냄비, 프라이팬, 접시, 그릇, 컵, 젓가락, 숟가락, 칼, 도마. 식료품도 샀어요. 쌀, 라면, 김치, 계란, 우유, 빵. 장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택시를 불러서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영자 언니가 도와주셨어요. 이불을 펴고 수건을 정리하고 식기를 씻어서 선반에 올려놓고 냉장고에 식료품을 넣었어요. 옷장에 옷을 걸고 화장대를 닦고 화장품을 정리했어요. 2시간쯤 걸렸어요. 정리가 끝나니 정말 집 같아 보였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영자 언니가 저녁을 만들어 오셨어요. 언니 집에서 미리 만들어 오신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오늘은 내 첫날이니까 내가 대접할게. 고마워요, 언니.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어요. 자유로웠거든요. 순이야, 축하해. 정말로 축하해. 새 출발. 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영자 언니가 보리차를 따라주셨어요. 잔을 들어 부딪혔어요. 건배. 건배. 보리차였지만 어떤 술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고 영자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무서우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바로 올게. 괜찮아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그래. 그럼 푹 쉬어.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언니도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 언니가 나가시고 저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어요. 밖을 내다봤어요. 시장 쪽 불빛이 보였고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시라서 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였어요. 이게 제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 제가 전세금을 낸 집. 제가 열쇠를 가진 집. 가슴이 벅찼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창문을 닫고 침대로 갔어요. 새 이불을 펼쳐 놓았는데 보송보송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편안했어요.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제 집 천장이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가게에 나가야겠어요. 일을 해야 해요.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기대되었어요. 두근거렸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68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었어요. 눈이 감겼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해시태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떴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을 뜨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천장이 달랐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제 집 천장이었어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는데 창문의 위치도 달랐고 빛의 느낌도 달랐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이게 제 집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부엌으로 갔어요. 어젯밤 영자 언니랑 같이 정리해둔 부엌이었는데 아직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지겠죠. 물을 마시고 세수를 했어요. 작은 화장실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갈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앞치마를 챙기고 가방을 메고 열쇠를 챙겼어요. 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집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제 열쇠로 문을 잠그는 거였어요. 계단을 내려가서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신선했어요. 시장까지 걸어갔는데 정말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출퇴근이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30년을 일한 곳이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했어요. 물을 깎고 당근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붙였어요. 5시 반쯤 되니 영자 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요. 순이야, 첫날 밤은 어땠어? 잘 잤어? 좋았어요, 언니. 정말 좋았어요. 너무 잘 잤어요. 다행이다. 무섭거나 외롭지는 않았어? 전혀요. 오히려 너무 편안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영자 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늘 커피는 내가 살게. 새 출발 축하하는 의미로. 고마워요, 언니.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안했어요. 아침에 이 시간이 참 좋았어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었는데 몇 분이 물으셨어요. 순이 씨, 그동안 어디 갔었어? 일주일 넘게 가게 문 닫았던데. 아파서 좀 쉬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완전히 나은 거야? 안색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몸 상태는 그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한 것도 덜하고 어지러운 것도 덜하고 잠도 잘 오고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김밥을 쌌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요. 밥 펴고 속 올리고 돌돌 말고 썰고 깨소금 뿌리고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바빴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인사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오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도윤이야. 어디 있어? 집에 없던데. 전화 좀 받아줘. 걱정돼.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미안했지만 지금은 제가 먼저였어요. 저녁이 되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일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요. 영자 언니도 가게를 닫고 계셨어요. 순이야, 저녁 먹었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을래? 괜찮아요, 언니. 집에 라면 있어요. 라면 끓여 먹을게요. 그래. 혼자 먹기 외롭지 않아?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 그럼 내일 봐. 오늘도 수고했어. 네, 언니. 언니도요. 집으로 걸어갔어요. 5분 거리였는데 이 짧은 거리가 참 좋았어요. 걸어가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제 집이었어요. 제 공간이었어요.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화냈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 넣고 계란 하나 풀어 넣고 파를 썰어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좋았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어요.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니 저녁바람이 들어왔고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사람들 웃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라면이 맛있었어요. 어쩌면 평생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의 맛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소리를 크게 틀었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를 봤어요. 9시가 되니 졸려서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어요. 정말 편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가고 일하고 저녁에 집에 오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단순했지만 행복했어요. 영자 언니와 자주 만났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가끔 저녁을 같이 먹고 수다를 떨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도윤이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어요. 엄마, 어디 있어? 걱정돼.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 제발.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영자 언니가 제안하셨어요.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복지관 프로그램 같이 다닐래? 복지관 프로그램이요? 응. 요가 수업이랑 서예 수업이 있어. 나도 다니거든. 정말 좋아. 요가요? 저 같은 사람이 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나이에 맞춰서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 서예도 배워볼까 싶긴 했어요.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그럼 같이 다니자. 내가 등록 도와줄게. 언제 하는 건데요? 요가는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 가게 열기 전에 할 수 있어. 서예는 수요일 오후 3시. 가게 한가한 시간이잖아. 그 시간이면 괜찮겠네요. 그럼 같이 다녀요, 언니. 좋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복지관으로 갔어요. 영자 언니랑 같이요. 복지관은 시장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복지관 3층에 요가 교실이 있었어요. 들어가니 매트가 깔려 있었고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다들 제 또래거나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오셨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아,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선생님이 저를 보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환영해요.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편하게 지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요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주시면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몸이 뻣뻣해서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리가 안 올라가고 허리가 안 굽혀지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숨을 쉬는 법을 배웠어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신기하게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났어요.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오늘 첫 수업 어땠어요? 지은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꼭 올게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영자 언니가 물으셨어요. 어때? 괜찮지? 네, 언니. 정말 좋았어요. 몸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치? 계속 하다 보면 더 좋아질 거야. 다음 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에 서예 수업이 있었어요. 가게를 잠깐 비우고 복지관으로 갔어요. 서예 교실은 2층에 있었어요. 들어가니 먹냄새가 났어요. 좋은 냄새였어요.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붓과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계셨는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네. 처음이에요.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서예를 처음 배우시는 건가요? 네. 배워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천천히 배워보시죠. 서예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어요. 붓을 잡았는데 처음 잡아보는 거라 어색했어요. 먹을 갈았어요. 먹도를 벼루에 대고 천천히 갈았는데 먹 가는 소리가 좋았어요. 사각사각 리듬감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기본 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로획, 세로획, 삐침, 꺾임. 하나하나 따라 그렸어요. 붓에 먹을 묻혀서 종이에 획을 그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붓에 힘을 주는 게 어려웠고 선을 곧게 긋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집중했어요. 붓 끝에 온 신경을 모았어요. 숨을 죽이고 한 획 한 획 그었어요. 신기하게 잡념이 사라졌어요.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오직 붓과 종이만 있었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났어요. 손이 먹으로 까맣게 물들었지만 마음이 고요해진 느낌이었어요. 오늘 첫 수업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좋았어요.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예의 가장 큰 장점이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는 거. 계속하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복지관을 나오면서 뿌듯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68인데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요가를 하고 수요일 오후에는 서예를 배웠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요가를 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고 숨쉬기가 편해졌고 잠도 잘 왔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했어요. 서예를 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오직 종이와 붓에만 집중했어요. 잡념이 사라졌고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요가 수업과 서예 수업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점점 친해졌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박순자 언니는 70살이었는데 혼자 살고 계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대요.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프로그램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니까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서예 수업에서 만난 이경숙 언니는 65살이었는데 역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이혼하고 10년 넘게 혼자 사신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위로가 됐어요.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저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혼자 살아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영자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요새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요?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 눈빛도 살아있고.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내가 결심하고 행동한 거잖아. 나는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맞았어요. 제가 결심했고, 제가 선택했고, 제가 행동했어요. 영자 언니는 옆에서 응원해 주셨을 뿐이에요. 2달이 지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하루가 기대됐어요. 가게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편안했어요. 요가를 하면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서예를 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친구들을 만나면서 외롭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 크게 틀어도 되고, 늦게까지 불 켜놔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됐어요. 이게 자유였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해시태그.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12월이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도윤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했어요. 2달 넘게 연락을 안 했으니 언젠가는 찾아올 줄 알았어요. 엄마, 나야. 도윤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낮고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제발.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응. 가게 손님들 있는데 나갈 수 없어. 도윤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손님이 없어서 조용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건강은 괜찮아? 잘 지냈어. 건강도 좋아. 어디서 살고 있어?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시장 근처 원룸에 살아. 전혀 힘들지 않아. 엄마.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에 돌아와. 제발. 손을 멈췄어요. 도윤이를 봤어요. 아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돼. 왜?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우리랑 같이 살자. 안 힘들어.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선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반성은 너희가 할 문제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엄마. 목소리가 커졌어요.
가게에 있던 손님 한 분이 쳐다봤어요. 도윤아, 여기 가게야. 큰 소리 내지 마. 도윤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살 수는 없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함께 살 필요는 없어. 엄마는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프면 어떡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혼자 어떻게 해? 누가 돌봐줘? 그건 내 문제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 정말, 정말. 나 지금 행복해. 너희랑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도윤이가 말없이 저를 봤어요. 한참 후에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영자 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들 왔다 갔지? 밖에서 봤어. 어떻게 알았어요? 뒷모습 봤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잘했어. 흔들리지 마. 내가 선택한 삶이잖아. 네, 언니. 저녁이 되어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룸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어요.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제 선택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3월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졌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가게 쉬는 날이었는데 복지관에서 서예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수업들은 어르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작품을 냈어요. 한 달 넘게 공들여서 쓴 글씨였는데 두 글자였어요. 당당하게. 김동진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글귀였어요. 순희 씨한테 딱 맞는 말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마음에 들어서 그 글자를 썼어요. 전시장에 갔어요. 복지관 1층 로비였는데 벽면에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작품도 걸려 있었는데 뿌듯했어요. 제 이름 석자가 작품 옆에 적혀 있었어요. 정순이. 영자 언니도 오셨고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도 왔고 서예 수업 친구들도 왔어요. 다들 제 작품을 보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순희 씨, 글씨 정말 좋아요. 힘이 있어요. 당당하게. 정말 순희 씨한테 딱 맞는 말이네요. 몇 개월 배운 실력이 아닌데요. 정말 잘 쓰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68배 새로 배운 서예였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뿌듯했어요. 전시회를 보고 나와서 복지관 앞 공원을 걸었어요. 영자 언니랑 같이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만개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어요.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 햇살이었어요. 순이야. 네, 언니. 행복해?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언니 덕분이에요. 또 그 소리. 내가 용기 낸 거라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한 것뿐이야. 영자 언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언니가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둘 다 잘했어. 우리 둘 다 용기 냈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벚꽃 아래서요. 봄바람을 맞으면서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원룸이었어요.
5개월째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꽃향기가 났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봤어요. 5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히 깊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웃었어요. 거울 속 제가 웃었어요. 정순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삶이야. 당당하게 살아. 가슴이 벅찼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68배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맞는 때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았어요.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썼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가게 일을 했어요. 김밥을 만들고 손님들을 만나고 웃었어요. 요가를 했어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서예를 했어요.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영자 언니, 순자 언니, 경숙 언니,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행복했어요. 당당했어요. 밤이 되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으로 달이 보였어요. 보름달이었어요. 밝고 환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가게에 갈 거예요. 일을 할 거예요. 저녁에 집에 올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당당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월이 더 흘렀어요. 1년이 지났어요. 다시 봄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따뜻한 봄이었어요. 가게 앞에 화분을 놓았어요. 꽃을 심었어요. 빨간 제라늄이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꽃을 봤어요. 예뻤어요. 손님들이 말했어요. 순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가게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여기 김밥이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복지관에서는 요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어려운 동작도 할 수 있었어요. 지은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순희 선생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서예도 실력이 늘었어요. 김동진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 선생님 글씨에 깊이가 생겼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그런가 봅니다. 서예는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갔어요. 영자 언니, 순자 언니, 경숙 언니랑 같이 강화도에도 가고 수원 화성에도 갔어요. 넷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걷는 게 좋았어요. 도윤이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명절 인사, 생일 축하 같은 짧은 문자였어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미안했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느 날 하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저 하은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왜 나가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답장을 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내는 답장이었어요. 하은아, 할머니도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렴. 할머니도 사랑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가게 쉬는 날이었죠. 늦잠을 잤어요. 8시까지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이 하얗게 떠 있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이게 제 삶이에요. 정순이의 삶이에요. 68배 시작해서 이제 69이 된 김밥집 할머니의 삶이에요. 집 사준 게 죄가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배신한 쪽이 잘못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죄책감을 짊어지지 않아요.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요. 햇살이 따뜻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을 산책하러요. 영자 언니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걸으면서 생각해요. 인생은 예순이 넘어서도 계속돼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용기를 내면 돼요. 고개를 들고 걸어요. 당당하게요. 후회 없이요. 이게 제 삶이에요. 김밥집 할머니의 봄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 가족에게 배신당해 고통받는 분들께요. 눈치 보며 사는 분들께요.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당당하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